인도명령 결정을 받으면 집행관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집행관 사무소를 방문해서 강제집행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제출을 할 때 첨부 서류로 인도명령 결정문과 인도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인도명령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알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법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일부러 결정문을 받는 것을 피할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 송달이나 공시 송달을 통해서 송달 증명을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그 앞에 직원이 집행비용 얼마를 내고 가라라고 이렇게 하나 서류를 떼줍니다. 그러면 그 서류는 무엇이냐면 집행관들이 이제 최초에 나가게 될 때 사용하게 되는 여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 비용을 내고 나면 담당 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일정을 잡게 됩니다. 언제 갈 테니 그때 와라라고 연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방문을 했을 때에 방문했을 때 점유자를 만나면 상관이 없지만 점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계고문을 이렇게 문 앞에라든지 아니면 그 문 틈 사이로 이렇게 밀어넣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겠다 싶으면 계문할 때, 집행할 때, 계고를 할 때, 계문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문을 강제로 계문을 하고 그 안에 점유자가 누군지를 꼭 확인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럴 때에는 입회인 두 명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두 명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 저기 낙찰자 외에 두 명이 더 필요하고, 그러니까 문을 따는 열쇠공한테 비용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문을 하고 들어가서 집행관이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도 써놨지만 집행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도명령 결정문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부동산에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갔을 때에 그 누군가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뭐 우편물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아니면 카드 단말기에서 뽑히는 카드 전표 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 점유자와 인도명령 결정문의 상대방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면 집행은 불능입니다.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고하고 집행관 사무소에서는 집행관은 그 합의 기간을 보통 2주에서 3주를 줍니다. 2주에서 3주가 지나면 본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점유자에게 인지시키고 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또다시 집행관 사무소에 본집행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때에는 이제 본집행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노무비 그리고 이제 보관비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사다리차를 쓴다면 사다리차 비용까지도 또 들어갑니다. 이 노무비는 그 집행 장소의 그 면적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집행 시에는 똑같이 입회인 두 명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행관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은 똑같습니다. 무조건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인도명령 결정문에 상대방이 점유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끝나면 이제 집행관 사무소에서 집행조서라는 걸 작성하게 되고요. 이제 그 점유하고 있던 물품들을 모두 빼서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있으면 이 점유자는 함부로 이제 그 물건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점유자가 이제 가지고 간다고 하면 동의를 해주고 마무리를 하면 좋은데 만약에 보관한 물건들이 거의 뭐 쓰레기 정도에 해당하는 물건이고 찾으러 오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면 그 유체 동산을 매각해 달라고 집행관 사무소에 또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요청을 해서 어, 요청을 할 때는 이렇게 내용 증명을 두 번 보내고 또 이제 뭐 초본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집행관 사무소에서 이런 것들을 구비서류를 갖추고 이제 집행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낙찰자가 또다시 그 유치동산을 낙찰받아서 그거를 폐기 처분하시면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부로 물건을 건드리면 나중에 절도죄나 뭐 손괴죄, 형사적인 문제에 휩싸일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처음에 이제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넣으면 이렇게 서류를 받게 됩니다. 서류를 받게 되고 여기에는 음, 여비가 나옵니다. 여비가 얼마? 15만 3천 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추가 비용이 나옵니다. 추가 비용. 예, 추가 비용은 어떻게 납부를 하냐면 여기 보면 이제 노무비 이렇게 써 있죠. 이때는 이제 갔더니 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예고라고 써 있는데 계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계고장을 붙여 놓습니다. 여기 이제 합의 언제 어느 정도 기간을 줄 테니 합의해라. 안 그러면 본집행 온다. 이런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이 이제 지금 이제 집행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점유자는 여기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침입하면 형사적으로 문제된다는 내용을 이렇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요 사안은 그 서초동에 있는 사우나였는데 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211평입니다. 211평이었고 이 물건은 사우나와 피트니스가 같이 운영이 되었고 여기 보면 유치권 신고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건에 있어서는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계고 이후에 본집행에 들어갔을 때에 그 점유하는 당사자가 인도명령 결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 불능이 났던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 지금 보면 101호, 102호 이렇게 뭐 103, 104, 105 이런 식으로 있는데 사업자 등록을 위조를 해서 별도의 다른 사업자 등록을 발급받아서 이쪽 호실에다 공지를 하는 바람에 사업자 등록증상의 점유자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이 불능이 났지만 여기에 대해서 집행 이의를 한 이후에 결국은 집행은 하였습니다. 이때 집행 비용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나왔는데 왜냐하면 헬스장에 있는 도구나 이런 것들이 무게가 많이 나가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건은 모르면 용감하다입니다. 누군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또 다음은 37%의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여기 보면 권리 분석을 해보면 여기가 권리 분석의 이제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2014년도 3월이고 근데 임차인은 2014년도 2월입니다. 2014년도 2월에 임차인이니까 대항력이 있어 보입니다. 대항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입찰자는 이 대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을 받고 잔금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임차인은 이 여기에 대항력이 있었고 소유자를 상대로 판결문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짐을 몇 개만 남겨놓고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자는 요 임차인이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가짜라고 생각을 하고 낙찰을 받고 함부로 이 문을 따고 들어와서 자기가 점유했다라는 취지로 앞으로 이제 임차인에게 다시 들어오지 말라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 부랴부랴 어떤 문의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 민법상에 어떤 자력구제 조항이 있습니다. 209조. 그래서 무력으로 이제 침탈당한 경우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점유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서 문을 또다시 따고 들어가서 다시 점유를 회복하고 나서 그 낙찰자에게 문자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받은 판결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이제는 그때는 다시 머리를 숙이고 와서
자기가 이제 큰 실수를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낙찰자는 이걸 허위 임차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근데 허위 임차인으로 판단했는데 그 근거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아마도 집이 비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좀 다른 어떤 뭐 근저당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의심을 해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첫 번째 낙찰을 받은 사람은 입찰 보증금 1,100만 원, 1,200만 원 정도를 날린 꼴이지만 이 사람은 여기에다가 인수되는 입찰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게 뭐 상당할 겁니다. 그 손해는 아마도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했던 첫 번째 사람보다도 두 번째 잔금을 낸 사람이 더 손해가 클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기 전에 미리 경매로 이제 빈집을 선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는데 명도 부담이 없는 물건을 골라서 입찰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차인과 재계약이 가능한 물건을 골라서 입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건은 보시면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고 임차인을 보면 여기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있고 그리고 어, 여기 내용에 보면 임차권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승계하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구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소유자와 임차인이 계약을 하고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임차 보증금을 온전히 임차인의 돈으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 보증금을 대출 기관이 받아야 되는데 이 대출 기관은 또 이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보증공사로부터 보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증금에 관련된 지금 이해 당사자가 소유자, 임차인, 그 대출기관, 보증공사 이렇게 네 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면 이 보증금을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하니까 어떡하냐? 이 돌려줄 때, 그리고 돌려줄 때에는 이 소유자가 돌려주고 임차인이 대출기관에 돈을 줘야 되는. 근데 이걸 주지 못하니까 보증기관에서 대출기관에 돈을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증기관에서 구상권을 행사해서 소유자의 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넣는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들에서 보면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사를 가는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자기가 이사를 가면 이사 간 집에서도 또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전입신고를 빼야 되는 결과인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해두고 전입신고를 빼면 그 전에 있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집이 비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입찰을 들어갔고 아니나 다를까 빈집이었고 대금을 내고 그냥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어, 문을 오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공장인데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입니다. 입찰이 3명이 들어왔고 이날 입찰에 들어갔을 때 2등이 임차인이었습니다. 2등이 임차인이었습니다. 여기 임차인이 보면 주식회사 이렇게 있고 보증금 8천에 뭐 800, 뭐 500에 5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임차인의 회사는 상당히 영업이 잘 되고 안에 기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잘 운영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사를 간다고 하면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직접 입찰을 들어온 겁니다. 이런 물건을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명도라는 부담이
이 기존에 있던 임차인과 재계약으로 그냥 깔끔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의사항에 이런 반월 특수 지역에 해당하므로 입주 자격 및 매수 자격에 대해서 산업단지 공단에 확인을 요한다.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업종 코드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확인하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강의는 부동산 경매 타짜 기본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